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전체로 보면 6번째 강의죠. 형법 첫 강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6번째 강의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형법 각칙하고 형법 총칙, 그 중에 이제 내용 들어와서는 형법 총칙, 즉 형법 총론이죠. 형법 총론은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형법 총칙을 이론으로 설명한 게 형법 총론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6번째 강의고 형법 총론에서는 두 번째 강의자 형법 이제 총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판례를 주로 살펴볼 거니까요. 형법 총론. 자, 제2강이 되는 거죠. 형법 총론에 있어서 제2강. 형법 총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법 총론은 3개의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편이 형법서론이고요. 2편은 범죄론, 3편이 형벌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형법서론 제1편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서 자, 일단 써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1강에서 살펴본 게 제1편이 형법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나가면 형법 총론이 먼저 나가게 되니까 조문도 형법 총론이 먼저 되어 있고 형법 총칙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형법 각칙이 있으니까 그러면 형법 총칙이 3개의 편으로 되어 있을 때 제일 편은 형법 서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때 형법 서론이 4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자 우리 바로 4강이었겠죠? 4강이 그러니까 전체 중에 4강이고 이제 형법 총칙의 첫 번째 강의가 1편 1장을 우리가 써버렸습니다. 1장을 끝냈죠? 전에 1강에서 제1장이 형법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형법의 기본 개념. 형법의 기본 개념에서 자, 뭐뭐 봤어요? 첫 번째 1절에서 형법의 의, 2절에서 형법의 성격. 그때 뭐 남녀가 소개팅 했을 때 통성명하고 성격 보고 그다음에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예, 기능을 본다고 했었죠. 3절이 형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기는 제2장이 형법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죄형 법정주의가 있고 그렇죠? 죄형 법정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헌법과 형법의 대원칙을 준수하면 그런 형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 거니까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3장이 형법의 적용 범위, 그러면 적용된다는 거예요. 적용 범위. 다른 말로는 형법의 효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토대를 쌓아준 이제 많은 형법학자들이 있었던 거죠.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법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직접 시험에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어요. 원래는 자 1장을 이미 지난 시간에 봤고 요 순서대로 간다고 하면 죄형법정주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범위 해야 되는데 죄형법정주의는 그 죄형법정주의 내용을 이루는 5가지 원칙. 자 법률주의, 두 번째 소급표 금지 원칙, 그다음에 세 번째 명확성의 원칙, 네 번째 유추해석 금지 원칙, 다섯 번째 적정성의 원칙. 그 죄형 법정주의 5가지 원칙을 다 준수했으면 그런 형법 규정은 효력이 있고 유효할 거고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것 중에 하나라도 위반된다면 그건 헌법에 반한 형법 규정이기 때문에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나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된 그 어떤 형벌 규정이 그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그런 헌법재판소나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거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다는 말은 그게 구체적으로 사건의 전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헌법 107조 1항에 의하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는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서 그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사건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사건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형법 87조부터 372조까지 아니면 다른 특별형법에 있던 그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건 이미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칙에 있는 그런 조문들이 또는 특별형법에 있는 조문들이 즉 구성요건들이 헌법에 위반됐다는 걸 전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겨우 바로 직전 강의 5강에서 형법 각칙 딱 그 한 강의밖에 안 한 상태잖아요. 구성 요건을 딱 한 강의밖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형 법정주의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죠. 무모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주형 법정주의를 하면서 좌절하고 형법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지막에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형법 총칙, 형법 각칙을 다 끝내고, 형법 총론, 형법 강론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하면 다 했으니까, 그죠? 다 했으니까 훨씬 수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하고, 마지막에, 자, 최종, 결국 종강할 때, 그 종강을, 요걸로 종강하면 되겠죠? 이 두 개의 파트로 종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끝난 거니까. 자, 제2편으로 가야죠. 자, 제2편은 뭐예요? 원래 형법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논하는 거니까 당연히 형법 총론은 목차가 형법 서론, 그 다음에 제2편이 범죄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형법 자체의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범죄와 형벌이었잖아요. 범죄와 형벌 또는 범죄와 형벌 및 또는 보완처분 이렇게 됐으니까 자, 제2편은 범죄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론. 그 다음에 3편이 형벌론. 자, 이미 우리 형법 총칙의 전반적인 이해에서 제3편까지 다 제가 목차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숲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바로 형법 제2편, 형법조항 총론 제2편 범죄론부터 보시죠. 자, 범죄론도 목차는 다 제가 다 적어 드렸습니다. 전에. 자, 그러면 첫 번째, 범죄. 지금 여기서 형법에 대한 논의만 했지, 구체적으로 범죄에 관한 논의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법에서 제1편은 형법서로니까 형법의 기본 개념이 첫 번째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자, 똑같은 논리로. 자, 법학은 거의 수학에 가깝습니다. 수학. 법학은 수학에 가까울 정도로 논리죠. 가장 논리학이 강화된 게 수학이잖아요. 수학. 그러니까 논리학 중에 논리학. 수학이랑 거의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형법서론에서 형법의 기본 개념, 범죄론에서 당연히 제1장은 범죄의 기본 개념. 범죄의 기본 개념. 범죄의 기본 개념. 자, 그럼 범죄의 기본 개념은 어떻게 될 거냐? 범죄의 기본 개념은, 자, 첫 번째가요, 당연히 1절이죠? 범죄의 기본 개념은, 첫 번째, 형법에 의했어요? 범죄에 의해. 그리고 여기 형법에 의할 때 형법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형법의 그 개념을 분리했잖아. 형식적 의미의 형법, 실질적 의미의 형법. 그러니까 여기도 범죄의, 그 다음에 범죄의 분류. 범죄의 분류가 다른 말은 범죄의 종류. 범죄의 의와 종류. 범죄의 의와 종류. 자, 범죄란 무엇이냐? 여기 형법이란 무엇이냐? 형법에는 어떤 형법이 있느냐? 자, 범죄란 무엇이냐? 또 범죄에는 어떤 범죄가 있느냐? 있죠? 종류. 1절. 자, 그 다음에요, 2절. 2절이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될게요. 다 논리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원래 지금 이제 범죄를 정의하다 보면 범죄가 어떻게 정의될 거냐면, 자, 범죄의 종류에서요. 먼저 1절이, 자, 범죄의. 제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그 설명한 거를 확인하는 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범죄의 종류. 첫 번째, 범죄의 의니까요. 자, 범죄란 이렇게 나오겠죠? 범죄의. 야, 범죄는 뭐예요? 범죄는 첫 강의 형법 전체의 체계적인 이해할 때 범죄, 저 형법을 써놓고 여기다가 형법 한 다음에 체계적인 이해할 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이다. 그때 범죄는 또 어떻게 되냐 할 때 범죄의 3요소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자, 범죄란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동시에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또 뭐 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위법성이 있고 다 있고 이제 구역 해당성이 있고 위법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죄를 행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야죠. 자, 그래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요. 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뭐가 위법하고 뭐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인간의 행위가. 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함에 책임 있는
책임이 있는 인간의 행위요. 책임이 있는, 글이 쓰면 여기다, 책임이 있는 뭐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 범죄의 성립 요건은 이제 세 가지. 첫 번째,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있고, 두 번째,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거의 전제,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전에, 우리가 구성요건을 검토하는 게 뭐예요? 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즉, 인간의 행위가 제일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란 과연 뭔가? 그러한 철학적인 논의를 행위론이라고 그래요. 행위론. 과연 형법에서 논의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한 그 행위가 지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가 위법한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거 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 과연 인간의 행위라는 게 뭐냐? 형법적으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인간의 행위가 뭐냐? 그에 대한 논의를 행위론이라 하고, 이 행위론은 구성요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이전에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성요건을 논하기 이전에 인간의 행위가 먼저 검토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행위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성요건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 이게 앞전자죠? 전 구성요건적 논의죠. 구성요건을 논의하기 이전에 하는 거라면, 그래서 전 구성요건적 행위론이라고 말해요. 행위론을 줄여서 전 구성요건적을 빼고 그냥 행위론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론이라고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이전의 논의란 말이에요.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 행위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는 이 행위론이 형법에 관한 모든 쟁점을 다 해결할 것 같이 느껴져서 행위론에 엄청난 그 논쟁이 있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행위론은 지금은 많이 그 열기가 식은 편이죠. 거의 논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론을요, 왜 우리가 조금은 검토를 해야 되냐면, 이 행위론 다음에 이 행위론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행위론을 전제로 해서 범죄 체계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범죄 체계론. 이 행위론을 전제로 해서 범죄 체계론이 검토되기 때문에 이 체계론, 그런데 체계론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범죄 체계론이 왜 중요하냐? 특히 경찰 시험에서는 전에 형법 전체 체계적인 이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상하게 우리 경찰 시험에서만은 형법이 이론적인 문제가 되게 두세 문제가 나와요. 케이스 사례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제일 많이 이론적인 문제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이라고 하는 착오, 위전 착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건 사례로 시험에 나오고요. 케이스로. 그때 그 케이스를 제가 붙인 이름이 뭐냐면 와이프 아내 케이스예요. 아내 사례. 아내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내 사례가 아니고 아내 사례가 있는데, 그 아내 사례가 바로 위전착오인데, 그 위전착오 문제를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 체계론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다 외워야 돼. 근데 그 외우는 것은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죠?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얘기죠.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내가 암기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걸 내가 암기하고 있어요. 그걸 암기하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생각할 때 괜찮아요? 그건 자기 스스로 양심에 충격을 가하는 일이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범죄 체계론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위론을 목적으로 행위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범죄 체계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하면 되겠다. 조금만 하면 된다고요. 자, 따라서 제 1장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1절, 2절, 3절. 이렇게.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주로 제 1장에서 논의를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제 2장이 뭐였어요?
자, 범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 이제 진짜 범죄론을 논해야죠. 진짜 범죄론을 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범죄를 어떻게 논한다고 했죠? 제 1강에서 다 설명드렸죠. 이렇게 형법 전체 체계적인 이해에서 형법 전체 체계적인 이해가 아니고 형법 총칙의 체계적인 이해. 그죠? 그러니까 3강에서 형법 총체적인 이해에서 말씀드렸죠. 자, 우리 형법에 나와 있는 87조부터 372조까지의 대부분의 그 구성요건 목록은 고의범이라고 했어요. 그죠? 고의범. 그리고 대부분이 자기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장을 고의 자기범이라고 했고, 고의 자기범, 이제 직고해야지. 고의 자기범의 범죄를 논한다고 했습니다. 고의 자기범죄를 논하고, 그 다음에 제3장이 뭐예요? 물론 제2장에서 고의 자기범의 범죄를 논한다는 말은, 즉, 범죄의 구성효과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논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장은 고의 자기범 아닌 거죠. 고의범에 대응하는 게 과실범이니까, 자, 과실범을 논하고, 그 다음에 부자기범에 대응하는 게, 아니, 자기범에 대응하는 게 부자기범이니까, 자, 부자기범을 논하면 되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고의의 기본범죄를 시작해서 그만 과실에 의해서 중대한 법익 침해가 생겨버린 거죠. 그거를 결과적으로 가중됐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이걸 기본범죄라고 한다면 이건 특수한 범죄가 되죠. 이 특수범죄의 범죄를 이렇게 나눠지고 당연히 이것도 과실범의 구역해당성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범, 결과적 가중범의 구역해당성 위법성 책임 미수 공범. 이거 마찬가지. 그다음에 마지막 범죄자가 하나만 범죄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가 여러 개니까 죄의 개수를 하고 여기에 일죄와 수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게 다 범죄론에 대한 숲을 본 거고 형법 서론에 관한 숲을 보는 거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범죄의 기본 개념, 범죄의. 자, 범죄란 구역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인간 행위. 자, 그게 범죄의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자, 그런데요, 요 세 가지, 1, 2, 3, 요 세 가지를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죠. 범죄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이 가능하냐? 범죄가 성립하기만 하면 무조건 형벌이 주어지는 거냐? 그건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99.9%는 범죄가 성립하면 유죄가 되고 유죄가 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처벌하면 되죠. 그런데 모든 범죄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1%는 유죄가 됐지만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논의가 가능하냐면 이건 성립 요건이고 범죄 성립 요건이 있고 그 이외에 추가로 자, 처벌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벌 조건.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 1%만 문제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99%의 범죄를 성립하면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 바로 검사는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인만 잡으면요. 그런데 범인을 잡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범인을 잡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게 처벌 조건이고요. 또 하나는 자, 이건 모두 실체법상의 문제인데 절차법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이 되겠죠. 형사소송법적으로 유죄가 되고 확실히 그 사람이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백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범죄의 구성 요건, 지금 범죄는 누군가의 법익이 침해됐다고 그랬죠. 그때 그 법익이 침해된 그 피해자가 개인이면 개인적 법익이 되는 거고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가 되는 거고 사회면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가 되고 국가면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이라는 범죄가 되는데 사회적 법이나 국가적 법익에 그 피해자가 무슨 의사를 표시했을 때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런 게 있을 수는 없겠죠. 사회가 무슨 죄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겠어요? 국가가 그 법인인데 그 법인이 무슨 죄로 그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겠어요? 따라서 지금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 조건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가 결정되는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범죄의 소추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 이걸 소추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형사소송법에서 문제되는 거죠. 형사소송법에서 소추하기 위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이게 소추 조건인데 이게 세 가지
조건이 등장해 주는 거죠. 생활 조건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거 하나 중간에 끼는 거죠. 의하고 종류 사이에 이 하나가 끼고, 조건이 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붙여서 할까요? 세 번째가 범죄의 종류죠. 자, 세 번째가 이제 범죄의 종류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종류에 또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등장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 뭐가 있을까요? 고의범과 과실범이겠죠. 그죠?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이니까, 고의범 대 과실범. 이게 첫 번째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뭐도 있어요? 결과적 가중범도 있겠죠? 두 번째. 결과적 가중범. 지금 종류니까, 뭔지 종류. 그 다음에 자기범과 부자기범. 자기범 대 부자기로 행하는 범죄.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많이. 네. 결과범과 거둔범, 침해범과 위헌범, 일반범과 신분범, 이렇게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종류가 많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게 차례대로 가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요걸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논하기 전에, 범죄의 성립 요건을 논하기 전에 그 범죄의 성립 요건의 전제로서 인간의 행위가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논하고 그다음에 범죄 시간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로 와서는 이제 제2편 범죄론 해가지고 69페이지죠. 69페이지에 2편 범죄론은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이 범죄의 기본 개념이고요. 2장이 고의 자기범의 범죄론. 그 다음에 3장이 특수한 범죄. 굳이 뭐 특수한 범죄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너무 다 쓰기에 말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그래서 과실범, 결과가중범, 부자기범. 그 다음에 죄수론.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제1장 71페이지 범죄의 기본 개념. 자, 범죄의죠. 자, 범죄 다 압니다. 우리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 됐어요. 자, 범죄의 존재를 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요건, 소추요건. 자, 범죄의 성립요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구성요건에 해당성.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같은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죠. 구성요건은 법전의 형법, 우리 형식적 음형법, 협의의 형법의 구성요건은 87조부터 372조까지 쭉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이러이러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문자로 박혀 있는 거죠. 성문에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성문으로 되어 있는 게 구성요건이고, 구성요건 해당성은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A를 살해하거나 A를 상해하거나 A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A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쭉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그 행위를 해서 그 사람의 행위가 그 구성요건에 딱 들어맞는가를 검토하는 그게 구성요건 해당성인 거죠. 따라서 구성요건은 법전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정적인 개념일 거고, 구성요건 해당성은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뛰어다니면서 그죠? 뭔가 행위를 하는 거죠. 하는 게 구성요건에 해당성이니까 동적인 개념일 거예요. 자, 봅니다. 이제 범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가 있고, 그때 첫 번째가 구성요건 해당성이고, 제일 밑에 줄 구체적인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형법이 규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구성요건은 어디에 있고, 형법전에 87조부터 372조까지 있고, 거기에 누군가 행위가 거기에 딱 들어맞으면 그 들어맞는 성질을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구성요건은 엄격히 구별되는 얘기죠. 옛날에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죠. 그거는 그냥 추상적으로 나열하는 거지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범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을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봐요. 250조 1항을 아무리 쳐다보고 은밀하게 자기가 방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이상 이상, 그걸 100번, 1000번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다르고 구성요건은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위법성입니다. 위법성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그 인간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그 인간의 행위가 사회 전체에서 봤을 때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평가, 나쁘다는 평가, 그걸 위법성이라고 합니다. 위법성 첫 번째 주의했죠.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말한다. 됐고요. 그 다음 책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죠. 책임은 현재 우리가 정의하는 책임은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나쁘다는 나쁜 행위를 한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가? 비난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되었을 때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나쁜 행위를 했지만 나도 그 행위를 했을 때 저 사람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내가 지금 그 사람으로서 내가 그 사람이 됐을 때 누가 나를 비난하는 거를 내가 도저히 받아낼 수 있겠는가? 또 내 스스로가 내가 그 행위 말고 다른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분에서 나도 저 사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사회 보편적인 사람들이, 평균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도 그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죄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됐으라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비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신고전적 범죄처리론 이후에, 여기 범죄처리론 중에 신고전적 범죄인 이후에 그 비난 가능성이 책임이 아주 중요한, 책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 비난 가능성이 또 범죄처리론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죄가 되는 거죠. 유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의 처벌 조건. 자,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면 또 지금 방금 말한 부분을 다 잊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듣고 대답 잘 한번 해보세요. 범죄의 처벌 조건이란 뭐냐? 범죄의 처벌 조건은 일단 범죄가 성립 요건을 다 충족했어야 돼요. 범죄의 성립 요건을 다 충족한 후에, 범죄의 성립 요건이 다 갖춰진 후에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처벌하기 위해서. 즉, 이미 범죄를 못했다. 유죄가 됐다. 유죄가 됐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이따 또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한단 말이죠. 자, 봅시다. 그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미 유죄가 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객관적 처벌 조건입니다. 자, 객관적 이런 말 나오면 다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주관적, 인적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보여지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죠. 드러나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객관적 처벌 조건 뭐죠? 우리 형법 전체에서요, 87조부터 375까지 구성권이 있는데 그 구성권 목록 중에 객관적 처벌 조건을 필요로 하는 범죄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 객관적 처벌 조건이란 지금 뭐라고요? 이미 유죄가 됐어요. 범죄를 성립했다고요. 성립 요건을 갖춘 다음에 지금 처벌 조건이 논의되니까, 자, 이미 범죄가 성립하여 유죄가 된 범죄에 대해서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래요. 외부적 객관적 사유니까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객관적 처벌 조건을 쓴 거죠. 자, 우리 형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사전수뢰죄. 사전수뢰죄가 뭐예요? 지금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기 전에, 사전에 공무원이 되기 전에 돈을 받았나 봐요. 또는 수수를 약속했나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무원이 되기 전에 또는 중재인이 되기 전에 뇌물을 받았다. 또는 약속했다. 그러면 이게 사전수뢰죄. 자, 사전수뢰죄에 있어서 뭐가 처벌 조건이냐? 뭐가 객관 처벌 조건이냐? 이 사람이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기 전에 돈을 받고 나중에 실제로 이 사람이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어야만 처벌한다는 거예요. 되어야만 처벌한다. 자, 볼까요? 역시 바로 뭐가 나와요? 쭉 형법 총론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구성 요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막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법 각칙을 함께 가지 않으면, 형법을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게 둥그름 잡는 얘기가 되고 어려워진단 말이죠. 자, 129조 볼게요. 129조 2항.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요.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에, 자, 밀쳐볼까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자, 징역 나오면 뒤끝 안 하기로 했죠? 자, 보세요. 질문입니다. 잘 대답해야 됩니다. 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서 청탁을 받고 뇌물 수수 또는 요구하고 또는 약속한 후에, 여러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지 않았어요. 안 된 거예요. 공무원이 안 됐어요. 자, 사전수뢰죄 성립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안 해요. 사전수뢰죄 성립하지 않아요. 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엄밀하게, 정치하게 그 생각을 유지해 가고 있지 못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객관적 처벌 조건이 문제되는 거는 이미 뭘 통과해 왔다고 그랬어요? 유죄가 되는 걸 전제로 했다고 했잖아요. 유죄가 되는 걸 전제로, 유죄가 된 경우에 그에 부과해서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죠. 근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이거는 처벌 조건이라며요. 그러면 뇌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그때 이미 뭐는 성립한 거예요? 사전수뢰죄 이미 성립했고 기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마지막 조건이 하나 남아있는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되면 이제 실제로 처벌도 가능한 거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안 되면 처벌만 못하는 거죠. 이미 범죄는 성립했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자, 하나를 우리가 고쳐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빨리 고치고 이걸 잘 이해하면서 형법은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자,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으면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고요.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학습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걸 빨리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학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자, 빨리빨리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나이인데도 아주 고쳐야 할 게 많이 있어서 노력합니다. 고치려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인적처벌조각사유. 인적처벌조각사유. 자, 인적처벌조각사유는 어떤 인적인 관계 때문에 어떤 인적 관계 때문에 처벌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적처벌조각사유가 있다는 말은 이미 범죄에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한 거라고 했죠? 성립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인적 관계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인적처벌조각사유란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 이미 성립했잖아요. 그죠?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 행위자의 특수한 관련성. 자, 행위자의 관련성이란 말이에요. 행위자의 관련성. 밖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행위자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다. 자, 우리 형법에서 뭐가 있느냐? 자, 중지미수가 있어요. 나중에 미수. 형법 총칙의 전반적인 이해에서 고의 자기분의 범죄론 중에 자, 2장 1절이 구속개당성, 2절이 위법성, 3절이 책임, 4절이 미수예요. 근데 그 미수론, 4절 미수론의 첫 번째가 장애미수, 두 번째가 중지미수, 세 번째가 불능미수예요. 그때 장애미수는 외부적 장애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 중지미수는 자의로 스스로 그 행위를 중지해서 결과를 발생을 막은 거예요. 그러면 중지미수의 형이 장애미수에 이른 사람에게 더 많은 나름대로 혜택을 줘야 되겠어요? 유인책을 써야겠어요? 스스로 중지한 사람에게 나름대로 더 많은 유인책을 결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유인책을 써야겠어요? 그때 중지미수를 한 사람, 스스로 자의로 그 행위를 중단해서 결과 발생을 스스로 막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죠? 그때 그 혜택 중에 뭐가 있냐면 법관이 그걸 판단해보고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중지한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 결과를 맞아서 굳이 이 사람을 처벌할 필요까지 없다라고 생각되면 형을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면제할 수가 있어요. 형을 면제한다고요. 형 면제 판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형 면제 판결하게 되면 형을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죠? 그러니까 처벌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면제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인적 처벌 조각사예요.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돼요. 작년에 7월까지만 해도 2025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친족상도라는 게 있어요. 친족상도례 중에 328조 제1항이 있어서 친족 간에 가까운 친족, 직배동가배라고 해가지고 아주 가까운 친족, 직계존속, 배우자, 그다음에 동거 가족, 동거 친족, 그런 사람들도 배우자, 이렇게 아주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는요, 재산죄, 대표적으로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이런 재산죄, 강도죄와 손괴죄, 그 다음에 권리행사 방해죄 중에 중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가까운 친족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 줬어요. 아예 처음부터 형을 면제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그 박수용 씨인가요? 그 박수용 씨의 형이 사기를 쳤죠, 동생한테. 그로 인해 그 사건에서 박수용 씨가 너무 억울해서 형을 처벌해 달라고 했는데 이 328조 1항 때문에 처벌을 안 되게 됐잖아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은 그 권리자, 지금 피해자의 법익을 너무 과다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이제 이게 삭제가 되고요. 자, 올해부터 2026년부터 그 조문이 없어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328조가 바뀌어서 이제 가까운 친족이든 먼 친족이든 피해자가 친족상의 도래, 즉 친족상의 재산범죄를 범하면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따라서 처벌하고 싶으면 이제 박수용 씨 같은 경우는 형을 고소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친고죄로 바꿨습니다. 친고죄. 바로 다음에 나오겠죠? 친고죄는 여기 소조건에서.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328조가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든 먼 친족이든 이제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 범죄자를 고소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자, 됐고요. 처벌적인 효과는 이제 이것도 다 뒤에 다 하고 나와서 여러분 읽으시면 저절로 되니까 지금 여기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 이제 성립 요건도 충족돼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벌 조건, 그게 많지도 않아요, 그죠? 그 많지도 않은 처벌 조건, 특히 객관 처벌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인적 처벌 조건도 필요적으로 면제해 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의 소추 조건, 이제 소송 조건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형사소송에도 이런 거죠. 이때 소추 조건은 뭐냐? 말 그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인 거예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그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두 가지 형태의 범죄가 있는 거예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소추 조건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뭐가 있느냐? 소추 조건은 첫 번째는요, 친고죄에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 또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 오해합니다. 소추 조건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그래요. 친고죄가 소추 조건이 아니에요. 친고죄는 소추 조건으로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인 거고,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소추 조건인 거죠.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친족상도례에서 친족상호 간의 재산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저 사람을, 우리 친족인데 가깝든 이제 먼 친족이든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고소잖아요. 고소.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이게 고소란 말이에요. 친고죄에서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그 가해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가서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사표시, 그걸 고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고소가 필요한 범죄가 친고죄이고, 그 친고죄에서 고소가 소추권이 된다는 얘기예요. 친고죄가 소추권인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친고죄 말고 반의사 불벌죄라고도 있어요. 자, 반의사 불벌죄에서, 이거는 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불처벌의 의사표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의사표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고 하거나 또는 공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불처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취하해야 되는 거예요. 공소를 취한다는 얘기죠.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해버리면 공소를 제기 못하는 거고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거고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소 제기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사가. 자, 그거를 반의사 불벌죄. 말 그대로 뭐예요?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문제. 그때 반의사 불벌죄가 소추 조건인 게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는 소추 조건이 있는 범죄야. 주인은 다 범죄잖아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소추 조건은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불처벌의 의사 표시. 이게 소추권이죠. 자, 갑시다. 소추권의 의. 자, 소추권은 범죄 성립 조건과 처벌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라도 그 범죄를 소추하기 위해서, 소추라는 말이 무슨 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필요한 특별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 고소나 반의사 불벌죄에서 불처벌 의사 표시 모두 형사소송법 223조에서 236조까지 있잖아요. 그런다.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추 조건은 이제 친고죄의 고소가 소추 조건이고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불처벌의 의사표시가 소추 조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소추 조건의 종류. 친고죄에서 고소. 그 꺽수한 고소가 소추 조건이라고 해서 친고죄는 소추 조건 있는 범죄일 뿐이지 친고죄 자체가 소추 조건은 아니에요. 자, 친고죄는 결국 공소제기를 위해서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죠. 따라서 고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처벌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고소라고 하는 것은 정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은 그 조건이 충족돼야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고죄에서 고소는 이 고소가 없으면 아직 마이너스 상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죠. 고소가 있으면 활성화돼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 되면 효과를 발생을 막으니까요. 정지 조건이 된단 말이죠. 정지 조건은 어디서 등장하게 되냐면요. 자, 법원직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는 법원직 민법 과목에서,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부관에서 조건과 기한이 나옵니다. 조건과 기한이 나와요. 민법에서요. 147조에서부터 154조까지가, 148조부터 154조까지가 조건과 기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찰직을 준비하는 분들은 경찰행정법에서 행정행위 부관이 있어요. 행정행위 부관, 행정작용법 중에 행정행위 부관에서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철회권의 유보, 그 다음에 부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행정행위 부관이 나오는데 그 부관에서 이것이 똑같이 정지조건, 해제조건이 언급이 돼요. 어차피 다 해야 돼요. 법원직이든 경찰직이든 이거는 법원직은 민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경찰 순경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경찰행정법, 경찰학에서 행정작용법에서, 경찰작용법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알아두기 때문에 제가 여기 참고로 해놨는데 지금 다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친고죄에서 고소는 정지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소 제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다음 밑에 내려가세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불처벌의 의사표시는 불처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지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불처벌 의사표시는 아직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친고죄의 경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고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 즉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즉 피해자가 아무 응답이 없으면 그 사실만 밝혀지고 검사가 그 범인을 잡고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하다는 확실한 범죄 혐의를 자기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면 공소 해버리겠죠. 그래서 일단 공소 제기가 가능한 거예요. 다만 피해자가 검사한테 와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공소 제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활성화되어 있어서 플러스인 상태예요. 다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불활성화되는 거죠. 그 타던 그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역시 해제 조건. 법원직 준비하는 분들이든 우리 순경 준비하는 분들은 법원직 준비하는 분들은 해제 조건도 역시 어디서 배워요? 민법 총칙에서 배우고 우리 경찰 준비하신 분들은 행정작용법, 행정행위 부관에서 배우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갔더니 반의사 불벌죄에서 불처벌의 의사표시 관련 판례가 나오죠. 자,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처음 붙는 부분이 아니고, 뭐 두세 번 이제 수업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형법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형사소송법도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요. 불처벌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자, 불처벌, 즉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뭔가 사고는 할 줄 알아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반사불벌죄, 대표적으로 폭행죄, 단순 폭행죄는 반사불벌죄. 그때 폭행을 당한 사람이 맞고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자기 친구가, 이 친구는 너무 착하니까, 그걸 경찰에 알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서 내 친구가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이 사람 처벌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건 지금 친구조도 아니잖아요. 친구조도 아닌데 경찰이 그걸 모르면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알리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때린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수사를 계속 하겠죠. 그런데 이 맞은 사람이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굳이 같이 동네에 사는데 이 사람은 굳이 나를 폭행한 사람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저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려면, 여러분, 이 맞은 사람이 3살짜리면 3살짜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맞는다는 말의 의미도 모를 거니까. 그러면 적어도 몇 살 정도는 돼야 경찰서에 가서 저 사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그게 바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일정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소송 능력이에요. 소송 능력. 그때 그 소송 능력으로서 몇 살 정도가 되면 이렇게 고소의 능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몇 살 정도가 되면 이렇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이제 주의할 거는 우리 민법에, 특히 법원직 준비하는 분들은 민법상에 제한능력자가 있어요.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 이렇게 세 사람이 제한능력자인데, 피성년 후견이나 피한정 후견은 우리 경찰직에서는 별로 민법을 안 하니까요. 일단 우리가 법원직이든 경찰직이든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은 미성년자죠. 여기서 미성년자는 형사 미성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 14세가 아니고 민법상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년 능력인데, 그 성년 능력에 있어서 그거를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세 주로 나누고, 그 세 중에 첫 번째가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기준과 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볼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마 형사소송법에서 이 문제가 검찰직이든 법원직이든 순경직에서는 이게 다뤄집니다. 작년에 이미 이건 나왔죠. 우리 경찰직에서도 이 문제는 나왔어요. 이 소송 능력 관련해가지고 고소 능력이나 불처벌 의사표시 할 수 있는 능력, 이때 민법상의 행위 능력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 이때 이 불처벌 의사표시 표시하는 능력은 약 14세 정도, 15세, 16세로도 충분하다는 바람입니다. 16세만 되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자기가 맞아서 억울했는데 친구가 가서 저 사람 처벌해달라고, 때린 사람 처벌해달라고 했을 때 맞은 사람이 가서 저 사람 저는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맞은 사람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법정 대리인이 가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의사표시라고 하는, 법정 대리인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14세 정도 넘어서 16세만 되더라도 충분히 저 사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를 접고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자, 읽어볼게요. 판결지.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에 불과했더라도 그 철회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능력이라면요, 자기 행위의 의미를 알 수 있으면 의사능력이에요. 자기 행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자기 행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4세 10개월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 있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정 대리인 주로 친권자, 부모가 되겠죠? 부모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효하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죠. 자, 성년이에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맞아서 단순 폭행입니다. 단순 폭행으로 이 사람이 맞았어요. 근데 그 단순 폭행에서 상해가 생긴 게 아니고 단순 폭행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이유로 의식불명 상태에 갔어요.
자, 이때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란 말이죠. 그때 지금 이 맞은 사람은 이제 의식불명이 됐기 때문에 불처벌 의사표시 할 수 없잖아요. 방금 그 앞에 판에서 적어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혼수 상태인데 어떻게 의사능력이 있겠어요? 자기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성년자인데 이미 19세가 넘었는데 지금 맞은 사람이 지금 혼수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맞은 사람의 아버지가, 이게 친권자가 아니죠. 성년은 친권자라는 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미성년자에게만 부모를 친권자라고 부르지 성년이 된 다음엔 친권자라고 하지도 않고 법정대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때 법정대리는 성년이 된 다음에 피성년 후견 신고를 해서 피성년 후견 선고가 있어야만 그 법정대리에 등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부모가, 그 분이 그냥 부모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인가요? 그 어머니가 그 가해자한테 돈을 받고 합의를 해줘버린 거예요. 합의를 하면서 뭐 해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표시했을 때 그게 유효하냐는 거예요. 그게 유효하려면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그 피해자 대신 부모지 법률이 아니라고 했어요. 부모가 그런 게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런 규정도 없는데 부모가 대신 가서 아들은 맞고 엄마는 돈 받고 아빠는 돈 받고 이렇게 합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불처벌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볼게요. 피해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판결 유지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금 할 수 없죠. 지금 의식불명이니까요. 피해자가 성년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에 둔다고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성년 후견 신고가 되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해주고 그래야 법정대리 되는 거지. 친권자로서 법정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법정대리 되는 거죠. 성년 후견에서 법정이 되겠죠. 그래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것이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죠. 자,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많이 나와요. 다 됐어요. 자, 2개 정도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법상의 친고죄냐 반의사 불벌죄냐 이거는 형법 각칙을요 다 끝내고 나면 저절로 절대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이룬다고 하는 것은 형법 10조에 반합니다. 자기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충격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행위예요. 뭐가 친고죄인지 뭐가 반의사 불벌죄인지는 우리가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저절로 돼요. 본인을 믿어야 돼요. 본인을. 인간으로서 아무 이유도 없이 뭘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 양심에 충격을 가는 일이다. 그걸 반드시 본인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존엄성이 파괴돼요. 자, 이제 범죄의 종류입니다. 범죄의 종류. 자, 범죄의 종류. 아까 대충 몇 가지 봤죠? 자, 범죄의 종류. 고의범과 과실범. 고의범과 과실범. 자, 고의범이란 뭐예요? 말 그대로 고의죠. 고의란 어떤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들을 인식하고 그 객관적 구성요건의 그 결과를 의욕하면서 하는 행위가 바로 고의예요. 즉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 즉 의욕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고의범이죠. 과실범은요. 과실범은 의욕을 가지고 하는 범죄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게 과실범이 됩니다. 자, 보면요. 고의범이란 기의 성립 요지 사실을 인식하고 의욕하면서 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자, 우리 헌법은 13조에서 고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전인가 2020년 이전에는 그 고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범의라는 말을 썼어요. 범죄의사. 이제 범죄의사, 범의가 아니고 이제 고의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고의라는 말로. 자, 13조 봅시다. 고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 무슨 사실이에요? 어디 비춰볼까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 무슨 사실이에요? 이게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이에요. 비추십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읽으면요.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즉 뭐가 없는 행위는 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사실을 인식하고 여기서 의혹이 빠져 있는 걸 해석하는 겁니다. 있다고 당연히. 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 사실을 인식하고 의혹하지 않은 행위는 이렇게 된 거죠. 인식하고 의혹하지 않은 행위는 즉 고의가 없는 행위는 벌하지 않냐. 즉 고의범만 벌한다는 거예요. 13조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뭐냐면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의로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과실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게 어느 경우?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과실도 처벌한다. 그래서 바로 14조에서 과실을 바로 정의해 주고 있어요. 14조에서. 왜? 13조 단서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느 경우 처벌할 건지 그게 바로 과실범이란 말이죠. 과실범이란 주의무를 위반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습니다. 주의무 위반이에요. 주의무 위반이 과실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과실의 본질은 과실이란 뭐냐? 주의무 위반하는 것이다. 14조. 과실이죠.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했다잖아요. 즉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가 바로 주의 의무잖아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가 바로 주의 의무.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이 어떤 사실이에요? 구성요건 사실. 구성요건 사실.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씩. 이거 13조 단서를 그대로 14조로 받은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의범과 과실범. 가장 큰 범주고, 우리 형법은 고의범을 원칙을 처벌하고, 과실범을 원래 처벌하지 않죠, 13조가. 그런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처벌한다고 했죠.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5개 있는 거죠. 형법 전체에 과실범은 5개밖에 없어요. 첫째, 과실치사상의죄. 개인적 법익이 2개 있고, 사회적 법익이 3개 있는 거예요. 국가적 법익은 없어요. 다 고의범이에요. 자, 첫 번째, 개인적 법익 중에 첫 번째, 과실치사상의죄.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법의 침해가 크니까 과실범도 처벌하겠죠. 그래서 과실치사상의죄. 두 번째가 뭐예요? 작물죄에 가서 업무상과실, 중과실, 작물죄. 그래서 개인적 법익에서 2. 사회적 법익에서는요, 실화죄. 실수로 불낸 거. 그 다음에 실수로 물을 넘겨가지고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대표적으로 저수지에 수문을 닫아야 할 사람이 저수지 수문 열어놨다가 이제 담을 칠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에 자다가 저수지 물이 넘어가지고 저 뚝을 넘어가지고 아래에 있던 논들을 전부 다 엉망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때 이게 뭐가 돼요? 과실로 물을 넘겨가지고 사회에 공공의 평온을 해쳤겠죠? 좀 난리 났잖아요. 홍수 났잖아요. 개인이 만든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과실 일수죄라는 게 있어요. 과실 일수죄. 그래서 실화죄, 과실죄 4개 있죠? 마지막 5번째가 과실교통방해죄. 과실교통방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범과 부자기범 보겠습니다. 자, 자기범은 자기로 하는 범죄죠. 자기가 뭐예요? 적극적인 신체 거동,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하는 범죄가 자기범이죠. 자기범은 적극적인 신체 동작, 거동. 이때 신체 동작, 거동은 꼭 육체를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고 입을 움직여서 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되게 사기죄는 입을 움직여서 하는 거죠. 실제로 꼭 움직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을 움직이는 것도, 말을 해서 하는 것도 자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기범이 있고요. 부자기범은요, 법이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자유가 아니고, 형법상 의미 있는 자유가 아니죠. 부자기가 아니죠. 부자기. 형법상 의미 있는 부자기는 법이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법이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자, 부자기범이란 법이 요구된 행위를 하지 않아서 위반한 범죄고, 자, 부자기범은 다시 진정부자기범, 진정부자기범하고 부진정부자기범이 있어요. 진정부자기범과 부진정부자기범이 있는데, 진정부자기범은 우리 형법상 4-5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문제되는 것은 2개가 특히 문제돼요. 집합명령 위반죄하고, 집합명령 위반죄하고 더 중요한 거는 퇴거불응죄예요. 퇴거불응죄 319조 2항에 들어오라고 허락 안 했는데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죠. 그런데 들어갈 때는 승낙을 받아 들어갔는데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럼 똑같은 형태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간 거나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나 똑같은 기본적인 그 주거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때는 둘은 똑같아요. 형도 똑같고, 하나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간 거고, 하나는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간 거니까. 이때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게 진정부자기범 중에 대표적인 퇴거불응죄. 또 하나가 교도소 등이 뭐 화재가 났거나 또는 지진이 있거나 또는 뭐 사변이 나가지고 교도소를 다 풀어줬어요. 지금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몇 월 며칠까지 다시 모여라. 그러면 이제 임시 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이제 다시 수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몇 월 며칠까지 모여라고 모인 거예요? 안 모여버린 거예요.
안 모이는 거죠. 그러면 집합명령이 위반한 거죠. 그것이 진정부작위범이다. 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두 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부작위범. 자, 부작위범은 조문이 있어요. 형법 총칙에. 자, 18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부작위범이. 법이 요구된 행위죠. 법이 뭘 요구했냐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요구한 행위를 그런 의무가 있는데 안 했나 보죠. 뒤에 가면 안 나오게 나오고 있죠. 또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누가 있겠어요? 조카를 데리고 산에 가서 등산을 하다가 조카가 미끄러져가지고 계곡으로 쭉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그 조카 두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조카에게 위험이 발생했는데 그냥 자기 혼자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 그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죠. 지금 방지하지 않았잖아요. 위험 발생. 결국 이 아이가 나중에 죽었을 때 당연히 조카는, 아니, 그 삼촌은 조카를 데려가서 그 등산하다가 그 계곡에 미끄러져 갔으면 이미 죽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밑에 삼촌 부르고 있으면 가서 당연히 구해와야죠. 그런데 그걸 안 했나 봐요. 안 해가지고 발생한 결과죠. 그 조카가 죽거나 또는 앞에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엄마가 아이에게, 영아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주지 않은 거죠. 젖을 주지 않아서 결국 그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 죽음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부작위한 살인죄가 될 거고요. 지금 삼촌 같은 경우도 부작위한, 처음부터 그렇게 빠뜨렸으면 부작위한 살인죄가 될 거고, 처음에 그런 의도가 없었으면,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빠뜨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도 어쩔 수 없이 하고 하면서 왔다면 그때는 또 부작위한 살인죄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유명한 이제 조카 살해 사건이죠. 저수지를 걷다가 그 저수지에 빠진 조카를 구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바람에 조카가 익사한 사건. 이게 지금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을 야기한 그 삼촌이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아서 아이가 죽으면 부작위한 살인죄가 된다. 이런 사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의범과 과실범, 자기범과 부작위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결과적 가중범도 있고 결과범, 거동범, 침해범, 위헌범 그 밖에 즉시범이 많이 있는데 너무 길어질 거니까요. 자, 여기서 일단 중간에 끊고 범죄 종류, 결과적 가중범 앞에서 끊고 다음 형법 총칙 강의 때 결과적 가중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